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당 김준현입니다. 제가 저보다 키 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높은 곳의 공기는 좀 다르냐? 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똑같대요? 네. 네. 그래서 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지구에서는 공기는 다 비슷비슷하구나. 우주에서의 공기는 어떨까? 네. 공기가 없구나. 그러네요. 네, 하이라이프. 하이라이프 높은 곳에 사는 사람도 공기는 똑같은 걸 마시고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려고 네. 하이당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이라이프라는 제목을 또 멋지게 인용해 주시기도 했고, 또 이제 또 에다스트라라는 또 탁월한 작품도 있고, 둘 다 참 멋진 작품이에요. SF 영화 굉장히 이색적인 영화 두 편을 모았는데, 오늘 한번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주체험, 극과 극. 네. 왠지 이제 앞으로 우주 여행이 상용화되어서 일반인들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네. 두 개의 옵션이 있다. 하이라이프처럼 여행을 할 거냐, 에드아스타처럼 갈 거냐. 옵션을 걸면 둘 다 싫죠. 둘 다 끔찍하죠. 네. 하지만 차악과 최악 사이의 결정 네, 같은. 극과 극이란 말이 느껴지는 게 우주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어떤 식의 공간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극과 극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편은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 나온 굉장히 돋보이는 뛰어난 두 편의 SF 영화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두 작품 사이에 비슷한 점들도 의외로 많아요. 네. 제 생각에 두 편은 정말로 우주에 관심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를 화폭으로 삼아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런 점도 비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거의 모든 SF 영화가 다 그렇지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두 편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인간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뭐가 살고 있을까? 그걸 못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방향을 우주로 돌려가지고 우주로 나가는 것 역시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두 편이 약간 다르게 극과 극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인간을 이제 소우주로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 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건 두 편 모두 다 약간 굉장히 신화적인 어떤 그런 느낌까지 있는데 네. 1분 브리핑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1분 브리핑은 제가 또 공학적이고 네네네. 지구학적이고 우주적인 1분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한번 약간 제 방식대로 한번 비틀어 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팽팽 돕니다. 네. 네네. 뭐 대단한 뭐 깊이 있는 브리핑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렇죠. 세티를 만든 프랭크 드레이크가 만든 방정식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네네. 교신 가능한 문명의 수를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도출해내는 방정식입니다. 사실 저기 들어가는 값이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이 굉장히 진보하여서 저 값을 모두 알아낼 수 있다면 n의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단지 그냥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정식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예상할 수 있는 숫자를 값을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뭐 1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은하내 교신 가능한 문명이 하나가 있다. 아니면 0.0001밖에 없다. 10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값을 도출해내는 방정식입니다. 이걸 보고 이게 영화에 잠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할리우드 우주 영화를 별점을 매기고 싶을 때 이 네. 별점을 매기는 나만의 방식을 만들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JH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보시죠. 네네. 아, JH 방정식. 네, 중력 방정식이죠. S는 별점의 S이기도 하고요. 우주의 S이기도 합니다. 스타라는 뜻이죠. 스타 레이팅 할 때 그 네. S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A는 짐작 가능한 외계 생명체의 수를 A로 놓고요. 그다음에 관계에 집착하는 지구인 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주 영화를 얘기하는데 가족 영화를 얘기하면. 가족적인 이야기, 막 지구에 대한 끈끈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저는 약간 반감이 느껴져서 저의 방정식 속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싸이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자문해준 과학자의 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네, 고증이 잘 되어 있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R은 영화의 런닝타임인데 런닝타임 역시 긴 거 못 참아. 저는 못 참아요. 네. 짧을수록 좋아요. 네. 그래비티 같은 영화 얼마나 짧고 간결합니까? 네네. 네. N은 나사 직원의 수. 네. 네. E는 영화의 엔딩이 얼마나 진보적인가 혹은 상상 초월한가 예상 불가능한가 이게 저한테는 좋은 영화의 어떤 표본 같은 것이어서 네. 이렇게 다 제 숫자를 입력해 보면 별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하이라이프는 걸작인데요, 제가 볼 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의 값을 매길 수도 있고요. 자기가 우주 영화를 볼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가. 가족 이야기가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있죠. 오히려 외계 생명체는 적게 나오고 오히려 지구인들끼리 우주에 탐사하는 이야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별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입하면은 그냥, 네. 바로 별점이 나와요.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동안 고생했네요. 그래서 저한테 네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평론가님도 네. 이런 방정식을 몇 개만 만들어 두시면 네네. 고민 안 하시고 돌려막기 하면 하시면 되고 네. 한 줄평 같은 것도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기계로. 알겠습니다. 야, 이걸 딱 보니까 오늘 끝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에드 아스트라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별점 시스템이고. 불리한 게 아니죠. 저의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김준혁 작가의 얘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생각도 드네요. 뭐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영화 좋아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외계 생명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e was a hero. He gave his life for the pursuit of knowledge. Control, if you're getting that over. If necessary, I will destroy the project in its entirety. And now, it's fate. It's on me. Are you ready? I'm ready. 자, 이제 방정식까지 듣고 났는데 별점이 막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네, 일단 에드 아스트라 먼저 하지만 소개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 방정식을 보셨다고 네. 모든 걸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네. 당연히 에드 아스트라도 걸작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주인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네네. 좋아할 수 있죠. 충분히. 네. 자, 과연 그럴까? 네, 마지막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에드 아스트라는 사실은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저는 굉장히 저평가받은 아주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라 그럴까요? 우주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감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제임스 그레이 감독 영화를 벌써 3편이나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번 4번째인데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우주에 나가도 똑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고증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작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서는 피가 어떤 색깔로 보일까 정확히. 그 다음에 우주에서 총을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증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일반적인 SF 영화를 만드는 방식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얘기부터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영화에서는 보통 우주 영화를 다루다 보면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수가 현재를 다루는 영화들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미래 기술 같은 게 중요한데 이 영화는 이제 인류가 유인 우주선을 해왕성까지 보내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극중에서 예를 들면 종이를 사용해요. 네.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통신 체계 같은 것도 지금 우리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 넣으면 와 새롭다 저게 SF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빼면서 고전적으로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SF 영화가 미래를 그리는데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실제로 미래의 어떤 지점에 가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실현되느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은 컴퓨터가 소형화된다는 걸 예측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게 그 영화가 걸작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일반적인 SF 영화랑 이 영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SF 영화는
우주에 나가서 뭘 만나서 사건이 벌어져요. 네. 우주에 나가서 어떤 거대한 무슨 사고를 만난다거나 더 중요하게는 지적 생명체, 외계인을 만난다거나 혹은 뭐 자기 어떤 뭔가에 투영된 뭔가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작품을 보면 정반대로 우주에 나가서 사건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주에 나가서 아무것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에 대한 착상을 갖고 있는 거죠. Captain, we're coming in too hot. Our angle's off 20 degrees. Warning, incorrect angle. Engine saved. Your ship, Captain. 그냥 정색하고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굉장히 네. 비슷해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입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장대한 인류의 어떤 그 우주 여정을 다루게 되는데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뭔가 어마어마한 것. 거기에 관한 영화인데 그렇죠. 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핵심적인 어떤 동력이 있다면 저는 원심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주의 끝에서 만나는 지구의 어떤 인류의 어떤 근원 같은 걸 찾아가는 얘기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 여정은 굉장히 비슷해요. 영화가 실제로 구조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01년 스페이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처음엔 일단 지구에서 외계로부터 이상한 어떤 전파가 오게 되는 거죠.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 근원을 향해서 이 전파가 무슨 뜻이지? 라고 그것을 알기 위한 여정을 다룬다는 면에서 영화가 똑같고 네. 두 번째로는 지구에서 그것을 여정을 가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 전에 달에 먼저 가요. 그 달에서 어떤 일을 겪고 그 다음에 해왕성이나 혹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목성이나 이런 쪽으로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달리 이 영화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영화의 핵심 동력은 구심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끝까지 가서 만나게 되는 어떤 것, 근원 뭐 이런 거라면 이 영화는 마지막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은 인간 내면이라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는 구심력이 지배하는 영화라는 거죠.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편 중력으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인공 로이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무중력 상태에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딘가에도 닿지 못하고 내려앉지 못하고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달로 갔다가 해왕성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력이 없는 공간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적 중력에. 그러니까 맞아요. 외부로 나가고 우주로 나갈수록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약간 아이러니 같은 게 되게 재미있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사실은 그래비티의 주제하고도 이어지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래비티에서도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해설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중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관계에 관한 어떤 은유처럼 네.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랑 굉장히 닮아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해왕성으로 먼저 가서 지적 생명체를 탐구하러 간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데 사실은 이 사람을 이제 보낸 그 지구 문명 측에서는 속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버지랑 교신을 해봐라라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속여서 이제 주인공인 로이를 그쪽에 파견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쨌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부자 간에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뛰어난 우주 비행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독하면서 오히려 우주로 나갈 때 더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로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엔 잘 못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잘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컴퓨터 앞입니다. 그럴 정도로 고독스럽기도 하고 고독을 즐기기도 하는 사람인데 Way to Mars. Ended in tragedy. We lost the captain.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고독의 거의 극단까지 가죠. 그랬을 때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한다면 네. 아까 중력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Mission, this is Major Roy McBride. I boarded the Cepheus against mission directives. 이 영화는 사실 시작하자마자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날의 심리 테스트를 보고하는 네. 심리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도 그게 나오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그 대사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똑같이 전날 잠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I'm calm, steady. I slept well, 8.2 hours, no bad dreams. 근데 맨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지금 몸이 굉장히 평온하고요. 어제 잠도 푹 잤거든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I'm steady, calm. I slept well, no bad dreams. I am 뒤에서 푹 active. 잤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법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에서 8.2시간 잤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언어이고 과학적인 언어이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8.2시간이면 8시간 12분 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8시간 좀 넘게 잤어라거나 아니면 8시간 12분 잤어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8.2시간, 다시 말하면 시간조차도 10진법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계적이면서도 그런 사고에 고착화되어 있는 스타일인지 보여주는데 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가면 나는 푹 잤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이야기이겠지만 이 사람은 로이는 네. 어떤 사건이 닥쳐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심박수.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심박수 80을 넘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되게 8.2시간과 비슷하네요. 8이라는 숫자하고 비슷한데 그러네요. 그랬던 이 로이가 Resting beach 나중에는 man, 심박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진실한 공허함을 느끼는 그게 어쩌면 심박수 80이 무너지는 후반부의 순간을 위해서 앞에 이렇게 그런 설정을 해둔 것 같아요. 그 장면, 그 무너지는 장면에서 이 브래드 피트 연기를 보면 사실 브래드 피트는 연기력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작년은 브래드 피트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원스 어폰 원스 어폰 타임 타임에도 아메리카지까지. 그래서 에드아스트라에서 브래드 피트가 얼마나 좋은 배우인지를 사실상 거의 영화 전체를 연기 혼자서 떠받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영화에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달에서의 추격전 같은 장면을 보면 최근에 본 어떤 그쵸. 추격전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그 질감이나 그런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 영화에서 별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사실상 달 표면에서 섬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추격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죠. Give me a weapon. SF의 하위 장르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SF 호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영화에 이제 베스타호라는 어떤 노르웨이에서 동물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는 우주선. 깜짝 놀랐네. 굉장하죠. 그 장면도. 그 장면은 진짜 네. 그냥 영화 정보 없이 보셔야지 깜짝 놀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더 이상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면 그 장면 너무 놀라워서 네. 자세히는 묘사 안 하고 그 장면이 담겨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베스타호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은 영화에서 사실 시각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쇼킹하지만 사실은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성까지 캐테우스가 가고 있는데 선장은 로렌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우주선에서 조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장인 로렌스와 잠시 거기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던 상급자이지만 팀장은 아닌 그런 어떤 로이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죠. 로렌스의 견해는 뭔가 하면 지금 조난 신고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가서 당연히 구해주러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 사람의 입장은 뭔가 하면 사실은 더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임무를 띠고 자기가 가고 있거든요. 말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간 지체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싸우게 되는데 어쨌건 선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서 봤다가 엄청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입장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입장의 차이예요. 앞사람은 말하자면 일종의 휴머니즘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조난 신고를 받았으니까 가서 구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다시 말하면 목적이 숭고하면 수단이라는 것은 좀 약간 좀 너무 냉정하고 이럴지 할지라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영화를 끝까지 보면 이게 아버지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는 사실은 그는 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입장이 초래한 어떤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큰 변화의 계기를 사실상 맞고 있는 것입니다. 네, 로이가 우주로 나가면서 계속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네.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은 우주에 나가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걸 확신하고 확인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굉장히 뭐 새롭고 그렇죠. 그걸 할 것 같지만 거기에도 암투가 있고 권력 관계가 있고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한 권력이 있고 그런 걸 확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 우주 끝까지 갔을 때 발견하게 된 게 뭔가 그냥 허무함, nothing을 발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영화 후반부에 갈수록 그 여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겪는 어떤 표면적인 주제가 있을 것이고 심층적인 주제가 있을 텐데 작고 이 주인공이 직접 겪는 어떤 그런 주제로서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결국 관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고독하면 좋고 혼자 있으면 좋은 사람이 과연 끝까지 고독으로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훨씬 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주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야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밖에 없다면 어떡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적 생명체가 우리는 우주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잖아요. 아서 클락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전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과연 우리밖에 없다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우주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인간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슨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텐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는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수많은 것들까지.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영화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관한 영화처럼 보인다는 거죠.